지난 7월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300여 기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이 발사된 이번 공격은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기록됐습니다. 야간의 기습으로 인해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특히 아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маємо на цій локації 28 загиблих людей. Загалом по Києву 31 особа загинула. 5 дітей з них. 공습 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석유 시설에 드론으로 반격을 가해 막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황이 이렇게 치열해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시했던 협상 시한을 50일에서 갑자기 대폭 단축한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Yesterday, you mentioned that you would change the Russia deadline to 10 to 12 days. Has that started yet? Ready. 10 days from today.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협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종전보다는 포로 교환과 같은 제한된 분야를 선호합니다. Я оцениваю в целом положительно. Ну а как же можно не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ть то, что сотни людей возвратились на родину? Это положительно. 트럼프가 제시한 협상 시한에 아랑곳하지 않는 러시아 지도부. 심지어 푸틴의 오른팔인 메드베데프는 냉전 시대 유물인 데드핸드를 거론했습니다. 데드핸드는 냉전 시기 구소련이 개발한 자동 핵 보복 시스템입니다. 핵 전쟁에서 지휘부가 사라져도 자동으로 핵무기 보복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실현된 적은 없었지만 인류를 공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핵 잠수함을 러시아 쪽으로 배치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핵무기가 장착된 경우 레이더나 요격 시스템에도 잘 잡히지 않아 가장 가공할 핵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So I do that on the basis of safety for our people. A threat was made by a former president of Russia, and we're going to protect our people. 러시아 또한 중국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으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양국 해군은 합동 편대를 구성해 실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태평양에서 합동 순찰을 지속해 미국 견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Я уже участвую 3 года в этих учениях,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стало намного выше. 러시아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완전 폐기도 선언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생산 실험 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 협약은 지난 2019년 미국이 먼저 탈퇴한 이래 러시아가 적어도 겉으로는 계속 자발적으로 지켜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Россия больше не считает себя чем-то ограниченным.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оссия считает себя вправе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шаг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만난 특사.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We had some very good talks with President Putin today, and there's a very good chance that we could be ending the round. There's a good chance that there will be a meeting very soon. 8월에도 계속 이어지는 양측의 공방. 3년 반에 접어드는 러우 전쟁에 종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와는 달리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불신은 여전해 보입니다. І вони не зупиняться. Мені здається, що ніколи не зупиняться. Тільки їх примусово не зупинять. 네, 참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성훈 교수님이 정말 기대되는 자리예요. 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미러 정상회담이죠. 네. 과연 언제 어디서 만날까 추측이 무성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한다고 공개를 했죠. 네. 예, 특히 미국 당에는 알래스카에서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이후 10년 만에 푸틴 대통령이 미국 땅을 밟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UAE 같은 중재자 없이 미러 두 정상이 직접談判을 짓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초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3자 회담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네네. 이건 푸틴 대통령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죠.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알래스카 원래 러시아 땅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이 미러 정상회담에서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소가 알래스카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러시아는 극지 개발 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협력 관련된 프로젝트가 논의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어쨌든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겁니다. 그렇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부 영토는 돌려받고 또 일부는 교환할 것이다. 이렇게 영토 교환 협상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돈바스 또 이제 크림반도 그리고 그 둘을 육로로 연결하는 그 점령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토 양보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전선 기준으로 영토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떠한 영토 양보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죠. 네, 우크라이나 입장은 그렇겠죠. 오건영 팀장님, 러시아 경제 제재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바로 어제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8일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에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력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결국에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실제로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한테요.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그리고 이제 인도한테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총 50%의 관세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의도대로 될지는 조금 좀 의문이 남는 게요. 지금 미국의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2월 달이었죠. 미국하고 인도 정상회담 할 때 인도가 미국의 무기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항공기를 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조차 중단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에 따라서 상황은 뭐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김재천 교수님, 현재 뭐 3다 회담 성사도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세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전화를 해서요. 이거 우리가 종전 논의에서 소외가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바뀐 게요. 이제 미국이 무기를 공급을 하더라도요. 이걸 먼저 나토 회원국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갖다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5일 발표에 따르면은요. 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의 지원금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천 배치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 전력 보강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한계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이 병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강제 징집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까지 커지고 있고요. 시민들이 병무청 직원들을 구타하며 징집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이 징병센터를 급습해 신병들을 풀어줘. 뭐 이렇게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거부감이 상당해 보이네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응답이 전쟁 초기에는 73%였는데 현재는 24%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지난달에는 전쟁 발발 이후에 최초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시위가 발생했다고요? 계엄령하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의회가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 두 곳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두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 기관들이 반부패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 상황에서 서방의 재정 지원이 투명하게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재정 문제. 그런데 이걸 사실상 대통령 통제하에 두는 것을 국민들이 푸틴의 길을 가려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반발하는 것이죠. 결국 철회되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향후에 강제 징집과 관련된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미러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